이제 알게 됐다라는 사람 손. 본인이 문재인 지지자인데 박 시장에 대해서 욕을 먹거나 말거나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지금 알았다는 사람 손. 뭔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예? 예. 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망치부인 방송 3년이면 강아지들도 아빠를 든다. 예. 망치부인 방송 3년이면 강아지들도 손들어! 그러면 발을 드는 방송. 망치부인 방 3년이면 서당깨가 풍어를 읊는다. 그게 아니라 망치부인 방 3년이면 강아지가 아빠를 든다. 고양이가 아빠를 든다. 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자, 고맙습니다. 고양이 여러분, 강아지 여러분, 예, 이 순간 공감의 발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내가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참느라고, 내가 참느라고 병이 났어. 내가 지난주부터 느낌을 받았는데 기다리고 참는데 이제 병이 나는 거야. 화병이 났어. 내가 사실 지금 걱정이 뭐냐. 국민 공천을 한다면 100% 국민 공천 하려고 해. 100% 국민 공천이라는 건 언제 가능한 거냐.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게 100% 국민 공천제야. 우리가 국민 공천제가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정치인을 알아보는 똑바른 안목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지난주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이유가 이 박원순이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불의에 침묵하는 다수를 보면서 내가 100% 국민공천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력이 흐리다면, 이렇게 세상 물정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병이 난 거야. 병이 나가지고 내가 방송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번 주에 느껴지죠? 내가 방송하기 싫어하는 게 막 느껴지지 않았어요? 진짜 방송을 해서 막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내 스스로. 해서 뭐 하나 싶은 거지. 내가 이 감옥 갔다 온 다음에 방송 접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의무감으로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신이 안 나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야당 의원들, 저 늙은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지금 새정치연합을 가지고, 아니 지금 이 새정치연합과 진보당과 뭐 녹색당 뭐 많아. 지금 이 야권 이걸 털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어쨌거나 반헌법적인 존재들을 이겨야 되는데 희망이 안 보여.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데리고는 희망이 안 보여. 어느 당을 떠나서.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물갈이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 국민한테 나와. 그러면 우리 국민은 준비됐는가? 우리 국민이 준비됐는가? 그 부분에서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거야. 택도 없구나. 지금 이 정도의 그 사고를 가지고는 또 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아팠어. 그래가지고 감기가 안 낫는 거야. 원래 여러분 이 목은 스트레스 때문에 쉬는 거 알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목이 쉬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아예 방송할 마음이 없었고 내가 그랬잖아. 오늘 목이 안 좋은 방송 안 할 수 있다. 근데 어때요? 어제보다 오늘 목이 좀 나아 보이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목이 좀 나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방송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방송을 해봤자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않고 알아들을 마음도 없는데 제가 이 방송을 왜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이제까지 맨날 구라였구나.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믿음대로 된다더니 네 마음이 그렇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의심하는 거냐. 노무현 바람, 그거 노무현이 일으킨 걸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고. 노무현 바람은 노무현이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고.
광주에서 끝날 수 있었던 그 희망을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거라고.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2002년에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대선을 이기는 건 그건 노무현이 한 게 아니라 노사모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다는 거. 너 나를 물러보냐? 내가 물러본 건 아니에요. 내가 잠깐 잊었던 거지. 예. 내가 물러본 건 아니에요. 예, 잠깐 잊었던 거지.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성당에도 계시고 이슬람 사원에도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저 가슴 속에 양심을 딱 깨우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양심이란 이름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왠지 나쁜 짓 할 때 찝찝한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왠지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 했을 때 마음이 뿌듯한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으세요. 교회냐, 성당이냐, 이슬람 사원이냐, 건물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절집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절집에 와서 108배, 3000배라면서 그 땀 범벅이 돼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저는 그래서 아마 개신교 신자들이 나를 보면 이 사이비냐나 이러고 욕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고 난 타인의 종교를 핍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이 기독교에 성당이나 교회 정교회 이 기독교의 교리를 만든 사람이 바울이야.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때가 아마 고린도였던가 하여튼 그 그리스의 어떤 섬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근데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 신화는 높은 산 꼭대기에 신전을 지어. 그래서 제우스 아테네 이런 신들을 모시는 신전을 짓고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권을 부여받은 그 정치를 했단 말이야. 신정 정치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신앙과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설교할 때 뭐라 그러느냐. 당신들이 아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중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야. 근데 지금 한국의 교회가 너무 폐쇄적으로 오로지 개신교 아니면 다 이단이다. 그래놓고 왜 한기총은 그 순복음교회는 이단이 아니래. 옛날에 80년대는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더니 이제 이단이 아니래. 시대가 변하면 이단의 기준도 변하나? 천주교는 이단이고 순복음은 이단이 아니야? 이게 뭔 개구라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희생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라고요. 교회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차별 없는 인간 세상을 만들으라고 하신 건데, 그래서 로마의 노예들이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화 만들어낸 건데,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해? 이런 잡지라를 봤나? 너네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개박살 한번 나봐. 예수님께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언제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했어? 10계명에 나와. 10계명에 동성애 하지 말라 말 안 나와. 그런데 10계명에 분명히 나오는 건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 살인이나 거짓 증언이나 똑같다고 얘기하셨어. 하나님을 섬겨라. 똑같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어. 어디서 개구라를 치면서 이 하나님을 팔어? 자, 좌우지간. 내가 절망하고 마음에 병이 났던 건 결국 나의 조급함 때문이었어. 나의 조급함이. 문재인의 혁신안이 이슈가 돼서 막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뭔가 야당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막 그 마음이 조급해진 거야. 걱정이 된 거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다시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놈들이 정권을 잡을 텐데 너무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뭐라나 안 되고 있다는 거 알았는데 왜 안 되는지 몰랐어. 왜 뭔가 하나로 모여지질 않는가. 그리고 나는 박원순에 대해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마크하고 있지 못하구나만 생각한 거야. 그러다가 오늘 트위터를 쭉 보면서 알았어. 아,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구나. 다수가. 문재인 지지자 다수가 박원순에 대해서, 박원순의 아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은 거야. 아, 이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박원순 지지자들은 박원순 지지자들대로 걱정이 되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어쨌거나 문재인 살리려고 하고 두 세력이 합치지 않으면 문재인 지지자와 박원순 지지자가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 그걸 내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야. 해법이 보인 거야, 해법이. 문재인 지지자들과 박원순 지지자들이 하나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둘이 핵심이야. 나머지 떨거지들은 진보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 둘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절대 이번 야권의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문재인이 나서서 박원순 박원순에 대한 치졸한 공격을 당 차원에서 공격하고 나가는 거야. 당 차원에서 문재인이 박원순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은 중간쯤에 빠져있던 사람들도 문재인이 자기 경쟁자를 위해서 싸우네? 문재인 지지율은 더 올라가네? 그러나 지금처럼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 지지율 올라갈까봐 박주신에 대해서 개소리를 해도 입 다물고 있다면 아유 다들 집 앞그릇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어때요? 내 말이 맞지? 지금 문재인의 개혁안이 문재인의 이 혁신안이 성공하려면 박원순을 지키는 새정치연합이 돼야 돼. 그러면 중간지대에서 투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쟤네 뭔가 해볼라나 보네? 지금 언론은 친노 대 비노 막 그렇게 가. 친노 비노의 갈등에 부추기고 있어. 그래서 비노가 몇 명인데 비노 몇 명이냐고. 현재까지 현직 의원 중에서 비노가 지금 탈당한 게 몇 명이야? 1명? 2명? 존재하지도 않고 숫자가 파악되지 않는 비노하고의 친노의 싸움? 왜 언론이 거기 집중하겠어? 이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앞장서서 박원순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 문재인 배경사진 달고 박주신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새끼들이랑 무찔러버려. 그러면 그걸 지켜보던 애들이 야 문재인 지지자들 의리 있다. 자기 경쟁자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네. 경쟁자를 위해 싸우네. 얘네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들 중에서 노무현 팔고 국회의원 안 된 놈이 누구냐고.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얘기 안 하고 국회의원 된 연놈이 어딨어. 다 친노지. 어디서 친노 비노 개지랄이야. 내가 볼 때 이 판은요. 박원순도 마찬가지야. 지금 박원순이 혼자 독고다이로 살아날 수가 없어.
아무리 진실을 가지고 방어를 해도 이 언론에, 그리고 박원순은 지금 자기 개인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누리당은 박원순을 치는 게 아니야.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 판에 박원순 지지율 뚝뚝 떨어지니까 좋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새누리당이 박원순 치는 게 아니라니까? 내년 총선용이야. 내년 총선 때까지만 박원순을 밟으면 된다는 거지. 대선에는 관심 없어, 얘네는. 왜? 대선 때 가서 지네들이 또 대책을 세우면 되니까. 지금 총선용으로 수도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박원순 잡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내년에 수도권에서 죽으면 문재인이 대선 후보 될 것 같아? 서울 사람들 싫어해가지고 대선에 관심도 안 줘.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저 그림 때문에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박주신에 대한 군필자 박주신을 미필자라고 우기면서 개지랄 떠는 거라고. 그걸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봐야 돼. 그리고 합치지 않으면 지금 야권 후보들이 각자 자기 지지자별로 찢어져서 그렇게 벌써부터 계산하고 자빠져 있으면 내년 총선 개박살 난다? 100석도 안 돼. 100석이 안 된다는 의미가 뭔지 알지? 지들 멋대로 개헌하는 거야. 박근혜표 유신헌법이 된다는 거라고. 걔네 지금 개헌 준비하고 있어.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내년 총선에서 100석 미만이 되면 개헌되는 거야. 박근혜식 유신이 된다고. 박근혜식 유신을 막기 위해서 야당이 무조건 내년에 100석 이상을 얻지 못하면 죽어. 근데 지금 이 꼬라지면 60석도 못 얻어. 60석도 못 얻어요. 지금 대선 지지자별로 누구를 대선으로, 누구 대선 후보 이따위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내년 총선 60석도 못 얻어.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박영선더러 문재인의 오른팔이 되라. 박영선이 문재인을 지금 최측근에서 지키면 박영선은 다음에 야당 대선 후보 1등 될 거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정반대로 가더라고. 도대체 박영선 보좌팀은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지? 박영선 같은 사람이 문재인 오른편에 서주면 내년 대선 이긴다니까? 내년 총선 이긴다니까? 박영선은 바로 대선 후보 되는 거야. 왜 반대로 가냐고. 지금 문재인 옆에 박영선이 1문 쌍박 1문 양박이 딱 삼각형 구도를 짜게 되면 내년 총선은 가능해요. 문재인 뒤에 잘생긴 안희정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내년 총선 재미지게 할 수 있다고. 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2012년에도 물론 똑같이 얘기를 했어. 2011년부터. 그때도 내가 야권 후보들 이렇게 드림팀을 꾸면서 하자고 내가 2011년부터 얘기했는데, 씨발, 내 말 아무도 안 듣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해도, 내 말을 꼭 들을 거란 생각은 안 해. 큰 기대는 안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야. 내년 총선 지면 다 끝이야. 내년 총선 지면 다 끝이라고. 선거 3개 싹 시리즈로 지는 거야. 총선, 대선, 지방선거 싹 시리즈로 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30년 유신 독재가 시작되는 거야. 30년 유신 독재가 시작된다고.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년 총선 이기려면 문재인의 오른팔 왼팔 박원순 박영선 그리고 문재인 뒤에 예쁜 그림 안희정 그렇게 넷이서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이런 사람들도 같이 어울리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야권이 하나로 뭉치는 봐요. 문재인 박원순 박영선 안희정 그 다음에 심상정 노회찬 그림 좋잖아. 이런 그림으로 내년 총선을 맞이하지 않으면 박근혜가 워낙 못했으니까 이길 거라고? 야, 내년 총선까지 박근혜 지지율 50%라고 계속 개뻥친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그거 알죠? 유행.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냐고. 우리 국민들이 유행에 민감해. 다들 박근혜를 지지하는 거라고 계속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면 흔들리게 돼 있어. 그럼 말아먹는 거야. 언론이 100% 박근혜 편이야. 내가 볼 때 지금 진보 언론도 나는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진보 언론에 몇몇 기자들이 살아있어. 뭐 CBS에서도 뭐 김현정, 뭐 변상욱, 김성환, 권영철 한 4명 정도 살아있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해. CBS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안철수를 여전히 띄우고 있어. 한겨레 신문의 대주주가 여당 의원인 걸로 알아요. 그때 정몽준이도 한겨레 신문의 대주주였어. 경향신문 사옥이 쟤네들 건물에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오마이뉴스에는 시민기자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물타기 한 애들이 들어와 있어. 프레시안에도 김한길 보좌관 출신이 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 지금 우리 진보 언론도 나머지는 어떤 상태야? 그럼 나머지는 믿을만하죠? 나머지는 맥을 못 추거나 지금 거의 문 닫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진보 언론도 위험해. 진보 언론이 하나의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런데 쟤네들은 일사불란하게 100여 개의 메가폰을 갖고 있다고. 100여 개의 메가폰으로 거짓말한다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진보 언론이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진보 언론의 문제점은 뭐야? 여전히 야권에서 진보정당과 새정치연합으로 갈라서서 새정치연합으로는 안 돼. 진보정당으로 가야 돼.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 중에 많다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는 또 새누리당이 압승해.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을 세워야죠. 빅텐트 말고 답이 없어. 모든 야권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답이 없어. 나 심상정 내년에 유리하지 않다고 봐. 노회찬 택도 없다고 봐. 지금 진보정당요. 지역에서 당선됐던 진보정당 난 내년에 택도 없다고 봐. 왜? 통진당 깨지고 그 민노당이 박살 날 때 침묵했거든. 진보정당 지지자들 이제 진보정당이라고 안 봐. 알박기라고 봐. 진보정당 지지자들 확 빠졌잖아 지금. 심상정 노회찬도 위험해요. 내년에 그렇게 자기네가 지역구에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된다 아니야. 진보정당 이름으로 출마하면 당선될 것 같지? 택도 없어. 그러면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쉬울 것 같지? 아니야. 이번에 세월호 사건 과정에서 박영선이 치명상 입었어. 구로 지역에서도 그 세월호 사건 과정에서 박영선한테 상처받은 엄마들 많아. 안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들 당신들 지금 다 그 지역에서 뭐 공천만 받으면 될 것 같지? 쉽지 않다니까? 지금 하나로 다 뭉치지 않으면 하나로 다 뭉쳐서 그리고 무슨 손학균이 천정배니 그런 낡은 세력 20년 이상 된 세력들 불러들이려고 하지 마. 젊고 새로운 세력을 자꾸 영입해야 된다고. 그래야 개혁적이고 그래야 서민적으로 보이는 거야. 아무도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라니까. 자, 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종료할게요. 오늘은 뭐 이렇게 큰 빅 이슈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 당금질을 하고 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은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 움직임이 서울대부터 해외까지 그 기사 좀 갖고 와봐요. 지금 이제 그 외국 14개 나라에 나가 있는 한국 한인들이 14개 국가에 나가 있는 제외 한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 국정교과서 반대. 대부분 선진국이야. 대부분 선진국에 나가 있는 14개 나라의 한국 국민들이 그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 고대 교수를 비롯해서
지금 뭐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학자 교수 모임이 5만 명?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사, 학자,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5만 명이 모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까지 그 책상에 앉아갖고 연구만 하던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 꼰대라 그러냐? 책상 앞에 앉아갖고 공부만 하던 범생이들을 지금 불러일으켜 세우는 게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이야. 그런데 이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이 힘을 막 몰아가니까 국정교과서 포기할 것처럼, 그죠? 이번 주 초하고 지난주 말에 국정교과서를 포기할 것처럼 얘기했어. 그지? 내 말이 맞아 틀려? 학자 5만 명, 그니까 뭐 교사 10,000명 이미 선언했잖아. 점점 늘어났어. 점점 늘어났고 교수, 교사, 학자, 그리고 학부모, 학생 엄청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말에서 이번 주 초에 국정교과서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국정교과서 꼭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김을 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청와대 박근혜 입장이 그래도 국정교과서로 가야 된다. 예, 그래도 국정교과서로 가야 된다. 왜? 박근혜의 목표는 딱 하나야. 자기 아버지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 자기 아버지를 독재자가 아니라 유신 독재가 아니라 아버지를 우상으로 경제 성장의 우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옳지 않다라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다니까. 박근혜가 역사를 왜곡시켜야 그래야 지가 또 제2의 유신헌법을 만들 때 그때 명분을 만드는 거야. 박근혜가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어. 그래서 지금 국정교과서 발표를 원래 8월에 하려다가 9월로 연기하고 지금 10월로 연기했는데 시점을 미정미정 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또 다른 목소리로는 국정교과서를 한다고 확정한 거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확정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또 말 빼고 있어. 발을 빼고 있어. 김 빼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은 온 국민이 계속 밀어붙여야 돼. 다시는 국정교과서에 말도 못 꺼내게. 국정교과서 이거 박근혜가 역사를 40년 전으로 돌리는 거야.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건 그 박근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거야. 지금 이 국정교과서를 하는 나라들이 누구누구야? 뭐 이슬람 몇 개 국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과서를 하는 게 없는 나라, 아니면 북한. 독재 국가들만 지금 독재 국가나 종교 독재, 그러니까 뭐 신정 정치하는 나라들이나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만 하는 국정교과서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거야. 제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게 쟤네들의 목적이에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오늘 또 엄청난 메시지 받았잖아. 폭스바겐 사태 메르켈을 잡기 위한 거다. 폭스바겐 사태가 메르켈 때문이다. 왜? 메르켈과 폭스바겐이 무슨 얘기야? 메르켈이 작년 여름에 IS가 막 문제 터졌을 때, 아니 올봄이야. 올봄에 왜 프랑스 언론사가 총기 난사 공격을 당했잖아. 그때 유럽에서 반이슬람 분위기가 막 만들어질 때였어. 그때 메르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 이슬람 그 테러에 반대하는 거지 반이슬람이 아니다. 이슬람은 우리의 형제다. 라고 얘기했잖아. 기억나요? 유럽에서 그때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밑에 총리가 올랑드 대통령이 있었던 것 같은 그 프랑스 총리는 같은 시간에 반유대주의에 반대한다라고 발표했어. 아니 왜 이게 반유대주의야? 근데 프랑스는 반유대주의를 비판한다, 뭐 염려한다 그렇게 발표했어. 그런데 메르켈은 우리는 이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테러 분자들을 비판하는 거다. 선을 그었어. 이때 누가 화가 났을까? 이때 누가 화가 났겠어? 유태인들이 화가 났겠죠? 모든 나라가 반이슬람 분위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메르켈이 그걸 막은 거야. 거기에다가 지금 메르켈은 독일에서 유럽 연합을 이끌면서 지금 미국의 무기 장사 협조를 안 하고 있어.
메르켈이.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독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거야. 독일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려고 일으킨 사건이고, 그래서 이미 어떤 언론에서도 어느 나라에서 그랬어. 폭스바겐 사태는 미국의 음모다. 이번에 폭스바겐 사태는 미국의 음모다라는 무슨 외신도 나왔어. 예. 왜냐? 독일의 경제 의존도가 자동차가 7%래. 우리나라가 5%인데 한 분야,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기아잖아. 현대기아 쌍용밖에 없는데, 그걸로 GDP 5%를 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경제 의존도가 5%인데 우리가 2등이래. 그런데, 그만큼 한 분야가 많이 차지하면 안 되는 건데, 독일은 7%래요. 세계 최대 자동차 의존적이라는 거야. 그런 독일에, 그래서 맨 처음에 사건 터졌을 때, 메르켈에게도 타격이 갈 거다라는 기사가 처음에 났었어. 그게 그 얘기라는 거야. 유태인과 미국 정부가 지금 메르켈을 공격하는 거야. 메르켈 길들이기를 하는 거야. 왜? 메르켈을 입 다물게 하고 무너뜨려야 자기네들이 공화당에서 압승하고 이슬람과의 전쟁을 벌일 때 독일에서 아무 말 못하니까. 지금처럼 메르켈이 계속 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지금 이제 이 무기 산업자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이슬람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메르켈이 그 이슬람과의 전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메르켈을 치기 위해서 폭스바겐 사태를 일으켰다는 거지. 수출 비중은 20%구나. 폭스바겐이 그렇게 한 걸 안 지 몇 년 됐다고. 어이 낮잠. 맨날 낮잠만 자서 네가 뭐 방송을 듣다 말았는 모양인데, 폭스바겐 사태가 유엔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독일도 알고 있었고, 전 세계가 알고 있었다고. 이게 이번에 터진 사건이 아니라고. 이미 몇 년 전부터 폭스바겐이, 클린 디젤이라는 게 없다는 걸 모든 나라가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터트린 이유가 뭐냐? 지금 터트린 시점. 폭스바겐 사태와 IS 공격이 왜 동시에 벌어졌을까? 지금 폭스바겐 사태와 IS에 대한 공격이 왜 동시에 벌어졌겠냐고. 지금 시리아 공습과 폭스바겐 사태가 동시에 벌어진 이유가 뭐겠냐고. 알아듣겠어요? 이게 국제 언론이 그래. 이 국제 언론,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 3월 달인가? 이 IS라는 게 갑자기 나타났다. 작년 8월에, 작년 가을에 갑자기 언론에서, 유럽 언론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에서 똑같이 IS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존재다. 작년에 여름 이전에, 작년 봄까지는 IS란 이름이 없었다. 그러면 왜 갑자기 IS가 떴냐? 이거 내가 그래서 유대계 자본이 모든 나라의 주요 미디어의 대주주라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서방 언론의 주요 메이저 언론의 대주주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럼 왜 IS가 떴냐? 언제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다음에 바로 IS 얘기가 떴어. 그래서 공공의 적 IS를 만든 거야. 그 공공의 적 IS의 그 지도부는 누구야? 옛날에 미국에서 키웠던 게릴라 정권, 그 게릴라 정권의 엘리트들이 IS의 지금 주력이라고. 전략가들이라며. 이거 다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야. 그러면서 지금 시리아 공습, 우리가 폭스바겐에서도 다 알고 있었지만 시리아 공습을 하고 있는지 몰랐잖아. 그쵸? 지금 시리아 공습하고 폭스바겐 사태하고 거의 동시에 터진 뉴스야. 그리고 신비하게 메르켈은 침묵하고 있다고.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메르켈이 뭐라고 얘기한 거 있었어요? 보도가 안 나오잖아.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메르켈이 아무 말 못하는 이유 폭스바겐 사태 때문이야. 이게 지금 우연이냐고. 왜냐하면 지금 소위 이제 미국의 공화당 소위 부시 가문이 그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래요.
기독교 원리주의자 얘네들이 누구? 우리나라에도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막 박근혜 지지하고 이명박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원리주의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뻑하면 뉴에이지라고 얘기하고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그 소위 이제 미국의 공화당의 핵심인데 이 사람들이 막 그 교리를 되게 중시하면서 뭐 자기네들의 기준에 안 맞으면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래. 그게 지금 미국의 공화당의 부시 가문이 그쪽의 주장이야. 그래서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 일으키고 아들 부시가 이라크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슬람 이퀄 테러 집단 그렇게 이미지화 시켰잖아. 이슬람 이퀄 테러 집단이란 이미지 작업을 계속 시켜온 거야. 부시가 그 9.11 테러 이후로 계속 공화당에서. 그런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바뀌기 시작한 거야. 뭐 내 이름은 칸 이런 영화가 나와서 소위 아랍인들은 모두 테러리스트냐. 그래서 약간 그 모자란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란 얘기를 하러 막 그 여정을 보내는 내 이름은 칸 같은 영화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 내에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슬람이 곧 테러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언제나 나쁜 역할 다 유색인종이야. 언제나 뭔가 이렇게 범죄자들은 나쁜 사람들은 전부 아랍 계통이에요. 그 미국 드라마가 참 무서운 거야. 왜냐면 미국 드라마가 다 돈을 엄청 들이고 그 재벌들이 만드는 드라마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언제나 범죄자는 흑인이고 옛날에는 무조건 흑인이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흑인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몇 편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대부분의 범죄자가 아랍계야. 대부분의 범죄자가 아랍 사람들이야. 이거 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말이 요즘 많이 나와. 한국 배우들도 많이 나와. 그런데 그 한국 배우들이 나오는 만큼 북한 김정은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무슨 영화였더라? 무슨 영화에서 아무것도 상관없는 무슨 언론인 영화였는데 김정은이 나와. 김정은 이렇게 나와. 미국인 입으로. 로맨스 영화인데 로맨스 영화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거기서 김정은 이러고 나온다니까. 많은 영화에 나와. 북한과 너 북한 갔다 왔어? 이런 식의 농담. 북한처럼 개판이야? 뭐 이런 식의 농담. 이게 미국 영화에 계속 나와.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봤다.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봤다. 그거요. 전부 다 뭐냐? 북한을 계속 미국인들에게 그 부정적인 적으로 인식시키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북한은 나쁜 놈들이고 무식한 놈들이니까 때려부셔도 좋다라는 그 세뇌 작업 중에 있는 거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예.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이 적이야. 그래서 북한하고 전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만 싹 망할까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 옆집에 불나면 옆집만 탈까요? 잘 생각해봐. 나랑 맨날 싸우는 옆집이 있어. 옆집에 불나면 옆집만 탈까요? 옆집에 가스 터지면 옆집만 날아갈까요? 그게 우리도 같이 당하는 거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놀랐냐면 그 지도를 같이 한번 볼까요? 지도. 근데 우리나라 지도가 참 애매하게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에 구글 지도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이제 그 휴대폰에서 구글 지도를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보면 특히 우리가 서울하고 파주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고향 파주 이런 데 되게 가까워요. 그 파주가 북한의 강화도 앞에 있는 북한의 경계선보다 북쪽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국경선은 이렇게 지도상에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인천 앞바다에서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이제 여기가 강화도야.
그리고 이렇게 한강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국경선이 이렇게 올라가. 남북 휴전선이 파주가 이 정도에 있어. 그리고 파주에서 임진각. 서울하고 임진각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요. 그 다음에 그 구글 지도에서 서울하고 평양의 거리를 한번 봐봐. 어머, 이 북한 지도를 지워놨네, 그새? 어머. 그새 지워놨네. 예. 내가 이거 구글 지도에서 북한을 봤는데, 야, 이 북한이 싹 지워져 있네. 내가 이거 방송할 줄 알고 지운 거야? 며칠 전까지 나왔는데, 다음 지도엔 나와요? 예. 네이버 지도엔 나오든가? 네이버 지도 나온다. 여러분, 서울하고 개성이 이렇게 가까워. 지금 서울의 이 외곽도로예요, 주변이. 지금 서울 하남, 남양주, 의정부, 고양시 보이지? 이게 서울 외곽도로야. 서울 외곽도로만큼 가면 개성이 있어. 서울 외곽도로 폭만큼, 지도에 개성이 보이면. 예. 이게 지금 개성이야. 개성공단 있는 개성. 그리고 이 개성하고 서울이 이렇게 가까워. 그리고 여기서 평양 어디 갔냐? 평양이 이렇게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를 한번 더 줄여보면 예. 평양, 개성, 서울이야. 서울에서 개성까지를 일로 잡아봐. 그러면 둘 반 정도? 이렇게 가까워요. 서울하고 개성 거리 봤지? 자, 경기도 봐봐. 서울하고 경기도의 경계선 봐봐요. 서울하고 휴전선 끝에서 경기도 남쪽에 보면 이제 이 진천 앞에 여기가 경기도 경계선이잖아. 그죠? 이 거리, 평양 거리 거의 비슷해. 서울에서 대전이 이만큼이야. 서울에서 대전이 이만큼인데 서울에서 평양이 이만큼이라고.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 걸리잖아요. 예. 저렇게 가까워. 그래서 옛날에 누구 때 클린턴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한 거야. 미국 군부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라 그랬어. 그래, 평양을 집중 공격하는 시뮬레이션 돌려보라 그랬어.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린 거야.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북한의 부의 80%가 평양에 몰려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평양을 공격하면 북한은 망하는 거야. 그런데 평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웠던 거야. 평양하고 서울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평양을 공격하면 서울 수도권 3분의 2가 날아간다. 서울 수도권이 그 3분의 2가 날아간다. 이게 우리가 볼 때 멀다 어쩌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서울 대구보다 가까워. 서울 대구보다 서울 평양이 가깝다고. 서울하고 대구 거리보다 서울하고 평양 거리가 가깝다고. 이게 존나 멀어 보여요? 응? 그래서 이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미국에서 우리 평양하고 서울하고 머니까 따로 공격할 것 같지? 얘네들 그냥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 미군이 오늘 기사 하나 찾아봐. 미군이 국경 없는 의사회 건물 폭격한 거 사과한 거. 미군이 시리아를 공격하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 건물을 폭격했어. 그래서 사과했어.
미국의 폭격 능력이 그렇다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까지 전쟁을 했던 동네가 어디냐. 미국이 이제까지 전쟁을 했던 동네가, 이건 우리나라 지금 지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짜잔! 짠짠짠짠! 짜잔! 이제, 얘가 이제 미국이잖아. 미국이 이만해. 이만한 애들이, 자, 한국에, 자, 이제 얘네들의 이제 국가가 이렇게 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할까요? 어디 갔냐? 여기에 있어. 잘 안 보이지? 미국 애들이 볼 때 한국 요만해.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주로 전쟁을 벌인 데가 어디야? 이런 데야. 이렇게 큰 데서 전쟁을 하면서도 아무데나 폭격을 해가지고 죄 없는 민간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서울하고 평양하고 정밀 타격 가능할 것 같아? 응? 잘 안 보이지만 잘 봐봐. 여기 한국이 있어. 여기 서울이 있고 여기 평양이야. 서울하고 이 평양하고의 거리가 손톱보다 작아. 미국이 주로 공격했던 데가 이런 나라라니까. 이런 데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포격질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오폭했다고. 오폭. 잘못 공격하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옆집에 불나면 우리 집이 멀쩡하지 않은 것처럼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면 우리도 피해를 보는 거야. 그 시뮬레이션에 3일 만에 서울 수도권에서 200만이 죽는다. 3일 만에 200만이 죽는다. 이거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왔던 거야. 서울 수도권에서 200만. 그러면 우리 이제 대구의 시대가 열리는 거지? 부산의 시대가 열리는구만? 서울 수도권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부의 집중이 50%가 서울이야. 서울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야. 회복 불능의 나라가 된다고. 대구, 부산이 사는 게 아니라고. 서울 수도권이 망하면 대구, 부산이 살 것 같아? 대한민국 전체가 망하는 거야. 한국의 이미지는 박살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 드라마에서 북한 욕할 때 아싸 신난다? 그래 저 북한 김정은 저 새끼는 욕먹어 마땅해? 욕먹어 마땅하지. 그리고 북한 미친 거 맞지. 그럼 왜 북한 따라하냐고. 여러분, 내가 전쟁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종북이라고 욕하면서 왜 북한 따라서 국정교과서 하냐고. 내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평양을 공격하면 평양 서울이 너무나 가까워서 서울 경기 지역의 피해가 크니까 서울 경기 지역 피해가 크니까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종북이래. 그러면 너네는 북한 따라서 국정교과서 만드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선진국이 있습니까? 필리핀, 그 다음에 어디? 필리핀, 태국, 그리고 북한. 이야, 필리핀, 태국이 선진국이었구나. 북한이 선진국이었어. 이 종북주의 새끼들. 북한 따라서 국정교과서 하는 게 그게 종북이지. 북한을 공격해서 누구까지? 서울과 경기도 북부까지 날아가는 거, 그거 반대하면 그게 종북이야? 개놈 새끼들. 자, 그래서 이제 메르켈 이야기. 지금 미국과 유태인들이 준비하는 이슬람 전쟁. 그러니까 왜 그러면 IS가 존재하고 왜 지금 이런 중동 전쟁이 일어나냐? 딱 하나야.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자기네 옛날에 없었던 땅을 지네 땅이라고 우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오로지. 원래 이스라엘의 국토가 없었어, 영토가.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냥 강제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 땅이야라고 영토를 정해줘 버렸어. 유엔군이.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에 땅을 잃은, 원래 살던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뺏기고 땅을 찾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걸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 자본이 전 세계의 미디어들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이슬람에 대한 공격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반대했던 게 메르켈이고, 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좌우지간, 그렇더라. 뉴스? 하던 뉴스 마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정부 국정교과서, 요 얘기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중요한 뉴스들 아니다. 다만,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이 의사들 중에서도 박원순 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들이 있대. 그런데 모두 같이 익명을 요구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의사협회에서 찍힐까봐. 도대체 의사협회가 뭔데? 의사협회에서 찍힐까봐. 예. 지금 박원순 아들에 대한 공격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의사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고. 또, 지금 법원에서 박원순, 원세훈, 보석시켜줬지? 원세훈 보석시켜줬지? 그 다음에 박원순 아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승호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던 사법부에서 박주신을 영국에서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비행기 값 주나? 국가에서 줄 거야? 영국에서 왔다 가면 500만원 드는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줄 거야? 박주신이 영국에서 하던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누가 할 거야? 누가 할 거냐고. 지금 박주신을 증인 신청했어. 이건 뭔데? 지금 사법부와 검사가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지금 재벌과 언론들, 재벌이 주식을 갖고 있는 언론들이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있어.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모이면, 그리고 막 대학가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사립재단들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188대 1로 뽑힌 교사 한 명이 이사장 며느리거나 66대 1로 뽑힌 그 교사가 이사장의 친척이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사립학교도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 공무원 사회도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 언론도 부패하고,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그리고 모든 이 사회 시스템이 재벌에게만 유리하잖아. 재벌에게만 유리하고 재벌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잖아. 그죠?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산을 갖고 있는 유산계급, 소위 부자들을 위한 나라야. 부자들이 모든 이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부자들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이 체제에 소외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자, 이런 일이 극대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공산주의가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요즘에 여러분, 헬조선 애들 그러죠? 그리고 막 그 길거리에서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무작정 폭행하는 젊은 사람들 봤죠? 동영상 봤잖아, 부천 동영상. 지금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자라고 있어.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민 가겠다 그래. 근데 이민 가서 살 수 있어? 그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나가서 살 수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선택하는 건 뭐겠어? 분노야. 분노는 폭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애들을 모여가지고 이 공산당 독재처럼 무서운 광신도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왜 서부 선진국에서, 왜 서양의 선진국에서 그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하는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
더 이상 못 찾겠다고 들고 일어나서 사회를 뒤집어 엎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 나올까봐.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두는 거야. 폭동이 일어날까봐. 지금 젊은 애들이요. 지금 일베 애들 봤잖아. 상태 굉장히 안 좋아.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잖아. 굉장히 폭력적이잖아. 어느 날 이렇게 방황하고 절망감에 분노하고 있는 애들한테 누군가, 그래서 유럽에서 왜 스킨헤드가 나오는지 알아요? 유럽에서 왜 스킨헤드가 나오고 왜 신나치 뭐 이런 애들이 왜 나오느냐? 소위 청년 실업 문제 때문이야.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그 신나치, 이런 신우익,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 나치도 일종의 그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적인 성향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자리 부족 문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안 되고 빈부격차가 계속 극대화되면 결국은 광신도 집단이 나오는 거야. 그 광신도 집단이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그러면 희생자들은 약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 나는 농민 아니야. 그게 농민 문제하고 나하고 무관해. 나는 노동자 아니야. 나는 노동자 문제와 무관해. 그러면 나는 뭐 비정규직 노동자냐? 도대체 망치 부인은 그 솔직히 얘기해서 별풍선 수입으로 웬만한 회사원들만큼 돈 벌어요. 저도. 근데 왜 망치 부인은 맨날 연봉 2천도 안 되는 그 우리나라의 가난한 노동자들 문제에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대우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연봉 4, 5천을 받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기본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4, 5천이 돼야, 그래야 나라가 운영되거든. 안전하게. 나라가 안전하게 운영이 돼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래야 나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내 딸이 안전한 거야. 광신도 집단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예요? 법과 제도를 무시해. 약탈하고, 강간하고, 죽이고. 그래서 내가 노동자들이 4, 5천은 받아야 돼. 지금 실생활비가 4, 5천이야. 4인 가족 1년에 아껴 쓰면 4, 5천이라고. 근데 지금 2천도 안 돼. 이러면 이런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IS 간에 봤잖아. IS 가서 죽은 김군 봤지. 아, IS 가다가 총 맞아 죽는구나.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세력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얘네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동을 부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복지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지를 사회안전망이라고 부르는 거야. 복지제도를 사회안전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막 정말 이 해고된 아버지가 분노해서 술 먹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자식을 띠립다 팼어. 어느 날 이 자식이 아버지를 밀치고 폭력으로 자기를 지키기 시작했어. 그는 어딘 가서 또 폭력을 쓴다는 거야. 해고를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해고된 아버지가 자식에게 폭력을 가하고 폭력을 받은 이 자식이 사회적으로 폭력을 휘두를까봐. 그래서 해고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해고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해고시키지 마라? 왜 연봉 4, 5천을 줘라? 연봉 4, 5천을 노동자들이 받아야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자 평균 임금이 4,500에서 5,500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소비 능력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고, 그러면 소비가 생산을 부추기고 유도하고, 그래서 도미노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거야. 야! 노동자들한테 4, 5천 줄 돈이 어디냐? 충분히 있다고 지금 우리 노동자들한테 4, 5천을 줄 돈이 충분히 있어요. 왜? 지금 30대 재벌이 창고에 쌓아둔 돈이 얼마? 700조 원. 그 지금 우리나라에 30대 재벌만, 재벌 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재벌 순위 30개 기업만 계산했을 때 700조 원이 쌓여있다니까. 그 돈의 10%만 풀어도요, 연봉 4, 5천이 가능해요.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는 돈의 10%만 풀어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봉 4, 5천이 가능하다니까. 더 이상 그들이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못하게 막기만 해도 연봉 4, 5천이 가능해요. 더 이상 비정규직을 늘리지 못하게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외국에도 비정규직이 있어.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인도, 일본에도 비정규직이 있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월급을 더 받는다는 거야. 똑같은 노동을 할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월급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는 실업수당만큼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비정규직이 돈이 더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동일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절반이잖아. 그리고 지금 정규직의 월급을 계속 깎아서 비정규직화 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연봉 2천인 사람들한테 세금을 제일 많이 걷는 거잖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침묵한다면 결국 이 사회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적어도 나라를 뒤집어 엎지 못해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소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미국의 폭동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 유럽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었어.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증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리고 정말로요, 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정말 4, 5천으로 맞춰야 된다.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기업이 망하지. 안 망한다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연봉이 4, 5천이면 중소기업은 망한다고. 무슨 돈으로 연봉 4, 5천을 주냐고. 이게 등신 논리라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받아야 될 돈을 다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 대기업에 쌓인 700조 원이 어떻게 쌓였어? 중소기업의 비용은 옛날에 이제 비용이 100, 임금이 100이었다. 그 다음에 이윤이 50이었다. 그래서 250을 받았어야 돼. 그런데 뭐가 올랐어? 그 원자재 값이 올랐어. 그래서 비용이 200이 됐어. 비용이 200이 됐는데 중소기업이 그러면 원자재 값을 여기다 100을 더하면 300을 달라야 되잖아. 350이지. 350을 대기업에서 받아야지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도 운영이 되잖아. 근데 대기업에서 얼마를 줘? 250인데 200을 준다고. 250을 준다고. 그러면 봐봐. 250이면 옛날에 비용이 100일 때 250이야. 비용 100, 임금, 그러니까 원자재 100, 임금 100, 이윤 50이어서 250인데 지금 원자재 값이 200이 됐는데도 여전히 250을 줘. 그러면 이 사장이 자기 50을 노동자들한테 나눠줄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임금 100 부분이 비니까 그걸 외국인 노동자로 쓰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이유가 뭐야?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해서 임금을 안 주려고. 임금을 안 주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고 싸움을 붙인 거야. 노노 갈등.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을 붙이는 거야. 너네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뺏었어.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계속 나쁘게 만드는 거야. 계속 나쁘게 만들어서 이 노동자들이, 그러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런 불만으로, 이건 지금 사장의 문제야. 사장에 대한 불만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만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거야? 대기업에서 350을 주면 돼. 350을 주면 되는데 250만 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런데 늘 대기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임금을 올려야 된다. 최저시급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최저시급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뭐가 남겠냐. 그렇게 얘기해. 이제까지 그 논리로 최저시급을 못 올리게 했어. 근데 망치부인이 중요한 사실 알아냈잖아. 영세 자영업자들은
알바생을 그만두게 한 지 몇 년 됐다고. 솔직히 지금 아닌데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 있잖아. 그 편의점 주인이 영세장애인일까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쓴다는 건 영세자영업자가 아니란 뜻이야. 편의점에서 알바를 쓴다는 건 돈 좀 있는 사람이란 얘기야. 실제로 그럼 모든 편의점이 돈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일하는 집은 영세자영업자야.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일하는 집은 영세자영업 편의점이고, 알바생이 들어와 있는 거는 먹고 살만한 편의점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건물주들이 그 편의점 주인이고, 그 밑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취미 삼아 하는 편의점이야. 실제로 대부분의 편의점들이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아버지들이 잠을 못 자면서 편의점 하잖아. 밤에 엄마나 딸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 최저시급을 올리면 영세자영업자들이 망한다? 개소리였어. 실제로 최저시급을 올려봤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겐 타격이 없는 거야. 왜? 영세자영업자가 자기가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세자영업자들이 지난번에 최저시급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영세자영업자가 힘든 건 최저시급 때문이 아니다. 골목까지 치고 들어온 대기업 때문이다. 대기업이 골목 시장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최저시급 때문이 아니다. 왜? 최저시급을 안 주고 있거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시급 주는 게 없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편의점은 아줌마가, 돈 많은 사모님이 취미 삼아 하는 거야. 돈 많은 사장님이 취미 삼아 하는 거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일해요. 알바비 줄 돈이 없어서. 내 말이 맞지? 그래서 결국은 영세 자영업자 핑계대고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고 핑계대는데, 사실은요, 주범은 누구야? 대기업이야. 대기업이 모든 이윤을 350 줘야 되는데 250 주고, 혹은 200을 줘.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기 이윤 50을 포기하나요? 아니요. 일단 이윤은 먹어요, 50. 그 다음에 원자재값 줘야 될 50을 부도를 내는 거야. 그리고 튀어. 다음에 또 공장 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원자재를 공급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기업의 폭리 때문에, 대기업의 탐욕 때문에 중소기업이 망하고 하청업체가 망하고 노동자가 망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갖고 있는 보유금이 너무 많아. 그러니 대기업이 지금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어. 월급만, 연봉 4, 5천만 주면 돼. 우리나라에서 최소 중소기업이 연봉 4, 5천을 받잖아? 그럼 우리 경제 단번에 살아나요. 진짜. 임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운동을 해야 돼. 뭘로? 평균 임금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어느 공장이든 평균 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그 평균 임금 이하로 못 주게 해야 되고, 그 평균 임금을 연봉 4천으로 잡아야 돼. 그리고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대기업이 무조건 그 돈을 채워주게 해야 되는 거야. 국가는 딱 하나만 하면 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제값을 주게 하기만 하면 돼. 그거 하라고 있는 게 두 가지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값을 주라는 거야. 그 제값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4, 5천 주게끔 돈을 주라는 거야. 그걸 안 주는 거야. 그걸 안 주고 대기업이 모두 빨아가지고 지네 이윤이라고 대주주들끼리 나눠 갖는 거야. 이 썩을 놈들이. 이 처죽을 놈 새끼들이. 이걸 정부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회보험이나 이런 거 다 깎아주고, 연봉 2천인 노동자들이 보험료 얼마 내요? 15만 원 내요. 연봉 2,500이면서 건강보험료 15만 원 내. 그런데 1,000억을 벌어. 그러면 1,000억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 내? 230만 원 내. 연봉 2천과 1,000억은 얼마의 차이냐? 사실 연봉 2천이면요, 이 사람 1년에 1,000만 원 이상, 1년에 2만 원, 2천만 원 적자 생겨. 마이너스야, 이 사람.
연봉이 2천이란 얘기는 마이너스 2천이란 얘기야. 생활하고 나면. 그런 사람한테도 15만원씩 따박따박 받아가는 건강보험료를 주식 배당금만 1,000억인 사람한테, 예. 대기업이 중소기업 돈을 왜 채워줘요? 봉사활동도 아니고. 야, 너가 이제 네가 이제 라면을 먹고 싶어. 슈퍼에 라면을 팔아. 그럼 너가 라면을 가서 사잖아. 그러면 라면 값을 네가 주면 그게 봉사활동이니? 네가 라면 값을 주면 그게 봉사활동이니? 네가 돈 주고 라면 사고 돈 주고 쌀 사고 그게 봉사활동이야? 당연히 줘야 될 돈이잖아. 당연히 줘야 될 돈이라고. 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중소기업의 비용에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납품을 받을 때는 납품값을 그 들어간 돈만큼 줘야 되는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납품값이라는 게 뭐야? 원자재를 사서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부속을 만들어서 갖고 왔어. 그러면 이거 생산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생산비 더하기 그 사장의 이윤까지 해서 값을 매겨주는 거잖아. 우리가 라면 살 때도 그렇게 하잖아. 마찬가지야. 중소기업에서 부속을 대기업이 살 때는 당연히 제대로 된 부속값을 줘야 되는 거야. 들어간 원가에 임금이 들어가는 거라니까. 연봉 4, 5천짜리 임금을 포함해서 그 원가가 생산 원가가 400이 들었는데 왜 200만 주냐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나라가. 지금 200만 원을 대기업이 꼬리 까고 있는 거야. 훔치는 거라고. 절도야. 이걸 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봉사활동이라 그래? 절도범한테 절도하지 말라는 게 그게 봉사활동이야?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등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 거야. 자, 어때요? 망치부인의 오늘은 정치경제 기본을 설명을 했어요. 예. 오늘은 정치경제 기본을 설명했는데, 오늘 방송 알아들을만 하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다. 지금 국민들은요, 김무성 박근혜 싸우는데 관심이 없어요. 문재인의 혁신안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 국민들은 유일하게 지금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말이 맞아 틀려? 국민들의 관심사는 공천권에 관심이 없다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럼 국민들의 모든 고민은 뭐야? 먹고 사는 문제야. 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와 공천 문제, 국회의원 총선은 무관할까요? 무관하지 않다고요. 즉 총선에서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를 제시하는 정당이 뽑혀야 된다고. 그러면 새누리당은 어떤데요? 새누리당이 방해 박근혜 공약, 그거 국민을 먹여 살리는 공약이었어요. 정규직을 없애겠다. 박근혜가 공약에 그랬잖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된다.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 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켜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박근혜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착각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대학 등록금은 반값으로 내려야 된다. 박근혜가 공약을 지키면 박근혜가 공약을 지키면 먹고 살 수 있어요. 다만 박근혜가 공약을 이상하게 지키고 있는 거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철폐돼야 됩니다. 그러더니 정규직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끌어내렸어. 하향 평준화. 원래 박근혜가 공약으로 할 땐 어떻게 했어?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랬잖아. 상향 평준화를 약속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향 평준화를 하고 있다고. 이런 걸 보고 사기라고 그러는 거야. 사기치지 않을 정당을 뽑는 거. 그게 총선 승리의 길이야.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정치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정치를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자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때는 나라가 IMF라고 그러고
실업자가 늘어난 김대중 시대를 지내서 노무현 때 어땠어? 골목마다 먹거리 가게들이 넘쳐났고 그 먹거리 장사들이 자리가 없었어. 그죠? 식당 운영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식당 운영해서 사장님 소리 듣고 그땐 식당들도 얼마나 대형이 많았는데 다 어디 갔어? 다 문 닫았잖아. 노무현 때 장사 잘 되던 집들 다 망했어. 이명박 들어서서. 이명박이 되면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니까 우리 시장을 살리는갑다로 찍어줬잖아요. 청계천 상인들 어떻게 됐어요? 가든파이브 창고 구석에 틀어박혀갖고 돈도 못 벌고 차라리 청계천에서 싸웠어야 됐는데 그러고 있어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정권으로 들어선 다음에 새누리당이 압승한 다음에 계속해서 뭘 만드는데 대기업을 부자 만드는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점점 서민과 영세장업자들이 계속 가난해진 거야. 임대료 올라가고 대기업의 이윤은 올라갔지만 중소기업의 납품값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임금 떨어지고 취업률 떨어지고 공약은 다 못 지키죠? 야,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면 그건 사기라고 그러는 거야. 공약이라는 게 아니라. 공약을 다 못 지키죠? 다 못 지킨다라는 말은 90% 정도 했을 때 얘기야. 지금 박근혜처럼 100% 개사기를 치면 그건 공약이 아니지. 사기지. 왜 공약이겠어? 이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하는 거야. 공약은 다 못 지키죠? 이러니까 박근혜 지지하는 거라고. 박근혜 지지하는 애들의 수준이 이래. 그냥 나라 꼴이 이래요. 자, 김무성 사돈기업 원전 비리가 발견됐는데도 여전히 한수원에 납품 중이었다. 지금 박근혜가 이제 박근혜 측에서 김무성에 대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김무성 사돈기업 원전 비리가 들통이 났는데도 계속 한수원에 납품하고 있었다. 그 얘기는 뭐겠어. 김무성이 재벌가에 통하고 있다고. 김무성이 아직도 권력 세력에게, 권력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지금 김무성 사위권 터뜨렸지. 지난달에. 김무성 사위권 터뜨리고, 이제 김무성 사돈의 한수원 비리 터뜨리고, 김무성 사위가 검찰에서 김무성 사위가 될 거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실실 검찰에서 김무성 딸하고 결혼할 사이란 얘기까지 했다. 근데 아버지가 김무성이라는 얘기까지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래도 김무성이 건재하다니까? 김무성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지금 박근혜가 김무성을 계속 치는 건 김무성이 핍박받고 있다라는 코스프레 하는 거라고. 그래서 김무성의 지지율을 계속 올리는 거라고. 그러면서 박근혜가 원하는 건 뭐 친박 국회의원들을 많이 심는 것도 아니야. 자기 퇴임 이후에 자기에게 죄를 묻지 말라는 약속을 바라는 거야. 자, 지금요, 여러분, 한미 FTA, 한중국 FTA, 한호주 FTA, 그런 거 다 밀어붙인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잖아. 그래서 그 FTA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농어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 그때 한나라당 어떻게 했어요? 새누리당 어떻게 했어요? 모든 FTA를 밀어붙여서 우리 농어민들을 다 죽이는, 이제 GMO 쌀까지 수입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 농민들 다 죽어갈 때 새누리당 뭐 했어요? 모두 박수치면서 통과시켜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뭐 농어촌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해야 된다. 농어촌이 차별받지 않으려면 농어촌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러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농민들이 다 망해가지고 농민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농민 숫자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농어촌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기네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가 떠나가 버린 이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농어촌의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거야.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뭐라 그랬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그랬잖아.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근데 그때 새누리당이 기어이 반대했어. 절대 국회의원 숫자 늘릴 수 없다. 그 대신 300명은 픽스해놓고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줄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농촌의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 그 농촌의 국회의원들이 FTA 때 뭐 했는데? 새누리당 농촌 국회의원들이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야. 농어촌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 되고 농어민 죽어갈 때 뭘 했다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달래. 너는 월급 그거 우리 국민들이 라면 하나 1,000원짜리 사면 100원 세금 내서 그걸로 월급 주는 거잖아. 농어촌 국회의원 줄이는 게 나아. 왜? 농어촌 국회의원이 농어촌을 해서 뭘 했어? FTA를 막아냈어? 지금도 TPP 막 가야 된다고 황경환이가 주장하는데 반대한 사람 있어? 없잖아. 농어민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 니네가 농어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라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국회의원 숫자는 못 늘리게 해. 왜 그럴까?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새누리당은 절대 국회의원 숫자를 못 늘리게 해.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랑 친한 애들, 새누리당 성향을 가진 애들은 심지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그래. 누구누구 딱 떠오르지? 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그럴까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못하게 할까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로비 대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로비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자기네들이 뇌물을 받고 법안을 만들어주면서 자기네들이 법안 만들어주는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자기네들한테 들어오던 뇌물이 안 들어온다고. 효과가 없으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2배로 돼버리면 그 2배 중에 진보적인 젊은이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뇌물 주면서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달라 그러던 뇌물이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의 적정한 국회의원 숫자가 488명이라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지금 488에서 50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자기네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뇌물을 받은 몇몇 놈들이 주도할 수 있는 파당 정치가 안 되는 거야.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난다. 국회의원 월급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된다. 누가 월급을 많이 주래? 지금 300명 월급을 480명이 나눠 쓰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을 10명씩 늘렸어. 10명씩 늘린 이유가 뭐냐? 국정조사 대상은 많고 국정조사를 하려고 조사하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보좌관을 10명씩 늘린 거야. 차라리 국회의원을 2배로 늘려. 그래서 유능한 젊은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보좌관 10명 몫을 하면 되는 거야. 계속 보좌관 10명씩 늘렸다? 10명 보좌관 들여다봐봐. 친인척. 친인척, 아니면 지인의 자식. 이런 애들이 보좌관 경력 달고 취업해가. 지금 저기 최경환이네 인턴. 지인의 자식, 최경환 의원실에서 몇 달 근무해. 이거 경력 팔아가지고 아무데나 취직해달라고. 그래서 2,900등을, 2,992등을 뽑는, 100등 안에 뽑아주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보좌관 늘려주면 뭐하냐고 그런 짓거리 하는데. 씨발. 그렇잖아. 국회의원 한 명의 보좌관 계속 늘려주고 월급 많이 주면 뭐하냐고. 국정조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차라리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월급 돈을 절반만 주라고. 국회의원을 600명으로 늘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받는 돈 절반만 줄여. 보좌관 5명으로 줄여.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가 2배로 늘어나면 차라리 여러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된 보좌관들 뽑아서 그렇게 국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내 말이 맞잖아. 서울시의원은요 보좌관 1명이에요.
그 보좌관 한 명도 월급 안 준다고 쌩 난리를 피워가지고 그 100만원인가 120만원 주는 보좌관도 없애라고 그러잖아. 서울시의원들은 혼자서, 아니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야. 도의원 시의원들 보좌관 한 명 데리고 일해요. 그래도 30조 이 서울시 시정 전부 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2배로 늘리면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못하면 또 바뀌면 되는 거고. 아니 20년씩 30년씩 어떻게 국회의원 얼굴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국회가 고인물이야. 나는 국회의원을 아예 3선 금지를 해야 된다고 봐. 3선 이상 출마를 못하게 해야 돼. 4선씩 5선씩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선씩 5선씩 하는 의원들 봐봐. 국회에 잘 나오지도 않아. 나와서 잠만 자. 법안도 만드는 것도 없어. 단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대표가 뭐 좀 한다 그러면 그만해 조심해 그 얘기만 해. 4선 5선 의원들이 야당에서 4선 5선 의원들이 뭐 했냐고. 법안을 제대로 만들었어. 물론 열심히 한 4선 5선 의원도 한두 명은 있겠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이 국회의원도요 3선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물갈이가 돼. 그래야 새로운 국회가 되고 국민 눈치를 본다고. 계속 물갈이가 돼야 국민 눈치 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겠다는 애들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처럼 그냥 그 동네에서 사람 몇 명만 관리하고 빅마우스 아줌마 몇 명만 관리하고 국회의원을 계속 해먹는 체제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숫자는 늘려야 돼. 그리고 뭘 줄여야 돼? 월급을 반으로 줄여야 돼. 보좌관도 절반으로 줄여야 돼. 국회의원 숫자가 2배가 되면 10명씩 필요 없어. 맨 10명의 친인척 앉혀놓고 앉아있는데 그렇잖아. 월급 많이 받는 보좌관들 일 열심히 안 해. 맨날 밑에서 일하는 인턴애들만 죽어라 하고 며칠 밤씩 밤새지. 뭐 보좌관들은 별로 밤도 안 새요. 맨날 기자들이랑 술 먹고 다니지.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줄이고 비용은 줄이고 숫자는 늘려야 돼. 지금 300명 운영하는 비용으로요 600명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왜 텔레그램을 쓰느냐? 카카오톡을 제가 쓰지 못하는 이유, 카카오톡 감청 때문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카카오톡이 정부에게 감청 자료, 정부의 도감청 자료에 응하지 않겠다 1년 전에 선언을 했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자료를 알아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도 내나 8,000건인가 얼마를 정부에서 카톡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어. 그동안에 감청 자료를 안 내놨다는 확답은 없는데 앞으로 감청을 허락하겠다. 대신 앞으로는 어떤 감청 대상이 들어오면, 감청 대상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면 단체 채팅방에서 그 감청 대상자만 이름을 살리고 나머지는 익명 처리해서 주겠다. 결국 단체방에서 주고받은 얘기들이 실시간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야. 실시간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야. 카톡 감촉 협조 재개, 불응방침 1년 만에 100기.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그러느라고 폭력범죄도 잡지 못해. 살인범도 잡지 못해. 사기꾼도 못 잡어. 그러면서 시위대가 금발부문 구속이라고. 도둑 사기꾼,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을 못 잡으면서 시위대가 금발부문 구속이래. 체포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지금 정부가 왜 이 치안 능력이,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뺑소니범 잡으러 다니냐? 요즘에 무슨 범죄, 이상한 범죄 뜨면 네티즌이 범인 잡으러 다니는 이유가 뭐야? 경찰이 범인을 못 잡아. 바쁘다고. 왜 바쁜데? 경찰이 맨 시위하는 사람만 잡으러 다니고 세월호 유가족들 미행하고 그러느라고 도둑강도를 못 잡는 거야.
경찰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대통령이 썩었으니까, 경찰청장이 썩었으니까, 안행부 장관이 썩었으니까 지금 이 모양인 거지? 그런데 꼭 현장에 나가서 경찰한테 욕한 사람들이 있어.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경찰들 중에 미친놈이 한두 명 있어. 미친놈들이 몇 놈 있어서 이놈들이 시위대에게 자기 만족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미친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절반 이상의 경찰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경찰의 의무라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 절반 이상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미친놈은 10%밖에 안 돼. 늘 그랬어. 옛날에 저 독재시대에도요. 옛날에 독재시대 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경찰을 따라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 미행을 붙여. 그러면 이제 심지어 이 경찰이 맨날 미행을 하다가 나중엔 그 민주화 인사한테 친분을 느끼는 거야. 친근한 감정을. 그래서 뭔가 위험할 때 미리 알려주고 그랬다는 거야. 그 경찰이 미행하고 사찰하면서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시키니까 억지로 하지만 나중에 이 결정적으로 위험해 보이면 쓱 언지를 줘서 피하라 그러고 잠깐 며칠 동안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정보를 줬다는 거 아니야. 몰래. 그리고 군인은 이 100% 나쁜 게 아니야. 군인들 중에서도요, 나쁜 놈들만 나쁜 거야. 꼭 권력의 핵심에 있는 10%,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대다수의 군인들은 착해. 대다수의 경찰도 착해. 그 군인 경찰, 또 검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조사받으러 검사들 많이 봤잖아. 내가 검사들 여러 명 만나봤는데, 이상한 검사는 한 명? 이상한 검사는 한 명 정도밖에 없었어.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검사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검사들은 다들 성실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었어. 그래서 지금 결국 권력의 핵심 그들이 군인, 경찰, 검사, 판사도 마찬가지야. 이 판사도요. 이 승진하고 싶어서 눈이 먼 이 박근혜에게 아부하고 싶어서 눈이 먼 그 사람들 10%를 제외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그래도 아직 양심이 있다고 봐. 그런데 그 양심 있는 판사들에게 양심적 발언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도와줘야 돼. 판검사의 양심 깨우기 운동을 해야 돼 우리가. 누가 한번 시작해봐봐. 판검사의 양심 깨우기 운동. 그래서요 도리어 지금 그 누구니 어제 고영주가 그런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검사 판사들 중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고영주가 볼 때 김일성 장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정상인인 거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판사를 고영주 같은 인간이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판사들이 파업해야 돼. 판사들이 문제 제기해야 돼. 대법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돼. 판사들이 싸워야 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판사야. 판사들이 나서야 돼요. 판사들이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럼 정치 개입하면 안 되는데 왜 정치적 판결해? 판사는 정치 개입하면 안 되는데 왜 정치적 판단하냐고. 죄가 분명한 원세훈한테 어떻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건 이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거야. 법과 양심을 벗어나서 헌법을 벗어나서 정치적 판단하고 있잖아.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판사, 대한민국에 양심 있는 판사 지금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에 양심 있는 검사들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었을 때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이 만행에 침묵한 판사와 검사들 반드시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칼로 피를 보고 목을 잘라서 이기는 것 같아도 100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역사의 심판이에요. 권력의 심판이 무섭다고 권력에게 숨죽인 자는 100년 뒤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판사와 검사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판사와 검사들의 양심을 깨워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혼자 기도하면 그건 헛소리일 뿐이지만 여러분이 100명이 10,000명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들의 양심을 깨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헌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모두 1분씩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판사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검사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는 판사와 검사들의 양심이 전 깨어날 거라고 믿어요. 저 여러 번 봤어요. 우리 기억나죠? 이해찬이 모든 언론에서 김한길이 1등한다, 김한길이 당대표 1등한다, 모두 그럴 때 우리가 이길 방법이 전혀 없었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0. 몇 프로 차이로 이해찬이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당대표 됐어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그 일들 모두 이루어졌어요. 기억하시죠? 내일 모레가 한글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 한글로 소리 못 내는 게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인정하는 이 한글 문자, 우리 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또 저 세종대왕 때 양반들이 없애버린 거야. 그런데 그걸 서민들이 살려낸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자가 된 거야. 우리는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까지만 기억하잖아요. 한글을 지키고 살려낸 건 서민들이었어요. 한문을 배우지 못한 무지랭이 서민들이 한글을 배워서 소설을 쓰고 편지를 쓰고 그 배우지 못한 아녀냐들이 부엌바닥에서 한글을 떼서 그래서 한글이 지켜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권력자 정치인이 한 게 아니에요. 이순신 혼자 임진왜란을 이긴 게 아닙니다. 이순신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호남 민중들이 이 곡식을 지키고 민병이 되고 의병이 돼서 승병이 돼서 지켰기 때문에 나라를 지킨 거예요. 세종이 만들고 세종이 죽었지만 한글을 지켜낸 건 조선의 백성이었어요. 나라를 지킨 건 이순신의 리더십이 있었지만 누구예요? 조선의 백성들이 지킨 거예요. IMF를 이겨낸 건 김대중의 리더십이 있었지만 자기의 금을 아낌없이 내놓은 국민이 IMF를 극복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국민들의 힘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이승만이라는 독재자를 무찌른 거 학생들의 죽음으로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깨에 어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예요. 박종철이 죽고 이한열이 죽고 그래서 이 양심적인 그 사무직 직원들이 넥타이를 메고 길거리로 나와서 대통령 직선제를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킨 거예요. 언제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위대한 영웅 한 사람이 지킨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분열하지 맙시다. 단결해서 같은 꿈을 꿉시다. 오늘은 판사와 검사가 양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온 우주가 우리의 바람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인대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보루를 깨워냅시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된 갈만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이라서 간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자,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가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죄송하고요. 그 뭐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내가 그거 못 받았다. 저기 뭐지? 불타는 10미닛. 예. 내일은 불타는 10미닛을 꼭 할 수 있도록. 자, 지금 국정감사 중이라서요. 예, 국정감사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국정감사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보셔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 팩트TV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예.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방송을 쉬어야 되는 건가? 요즘에 진지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국정감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방송을 좀 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지난 5일도 우리가 쉬었어야 됐는데,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우리 244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한 2700, 800 보는 것 같은데? 예. 오늘도 추천 안 하고 도망간 인간들아! 오늘 밤 녹색 설사에 호수에서 눈 뜰지어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후원금으로 뭐 하세요? 소송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콜릿으로는요, 강제로 추천을 받고요. 여러분의 스티커로는 순위를 올리고요.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소송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도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리는 점은 혹시 후원 못 하시는 분들 소외감 느낄까봐, 그리고 망치 부인이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서 별풍선 주는 사람만 자꾸만 기억하게 될까봐, 그래서 인사를 못 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행국님, 그리고 참사장님, 여비고님, 이 세 분은 망치부인이 공인한 망치부인의 방송을 올려주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올릴 줄 몰라서 이분들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분들 방송 보시면 꼭 수고하셨다라는, 예, 칭찬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웃고 울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 날아가지만 백인이 하고 만인이 똑같이 기도하면 꼭 현실이 될 거예요. 이 땅의 판사들을 깨워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깨어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그 국정감사 일정이 특별한 게 없다면, 예, 지금 오늘 국정감사 대법원에 대해서 하고 있네요. 오늘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해서 하고 있네. 팩트TV 하루 종일 켜하는데 오늘 국정감사가 대법원인 걸 내가 지금 화면만 봐가지고 몰랐어. 팩트TV 계속 사진만 보고 누가 나왔나 보고 오늘 대법원인지 몰랐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사법부를 똑바로 세웁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래도 사법부가 말을 안 들으면 사법부에 불 지르러 갑시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시간에 힘차게 만납시다. 오늘 망치부인을 통해서 혹시 몰랐던 내용을 새로 들으신 분이 계시다라면 마음 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통해 감동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마음 열고 감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처음부터 알아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망치부인이었습니다.